좋은 아침입니다. 아침의 하나알 뉴스 종합 비타민 아침의 매일경제 김은미입니다. 꼭 필요한 뉴스만 콕콕 집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작해볼까요? 네, 한국일보 일면입니다. 트럼프 만나기 전 일본과 17년 만에 공동 문서를 발표했다. 오늘 밤 자정을 즈음해서 한미 정상회담이 열립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 만나기 전에 일본을 먼저 갔죠. 주말 동안 토요일, 일요일 동안 일본에서 지금 이시바 총리랑 만났습니다. 근데 만나고 난 다음에 이게 상당히 순탄하게 진행이 돼서 공동 문서를 발표했다라는 건데 그럼 만나서 정상끼리 만나서 문서 안 만들어?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만 나와 있죠. 17년 만에 만든 거다. 상당히 순탄하게 좋은 얘기들이 좀 오갔다라고 생각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 만나기 전에 일단 일본과 먼저 좀 손을 잡은 거 아니겠냐라는 얘기도 같이 좀 나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경향신문은 또 이렇게 썼습니다. 같이 볼까요? 경향입니다. 실형 외교 앞에서 미뤄진 과거사. 네. 여기 보겠습니다. 17년 만에 공동 발표문을 발표하고 경제안보 협력 교류에 결실이 있었다. 대미 관세 관련 정보도 공유했다. 그런데 과거사 문제는 현안에서 빠졌다. 이 부분을 경향신문은 포인트 잡아서 제목으로 뽑았다라는 거죠. 한술에 배부를 수 있겠냐라는 생각과 함께 이렇게 되면 다만 두 번째 술, 세 번째 술에도 이목이 집중될 수밖에 없긴 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동아일보입니다. 한덕수 전 총리 내란 방조 혐의 구속영장. 사실 주말 동안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어제 일요일 오후에 결국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습니다. 네. 지금 이 전직 총리로서는 헌정사 처음이다라는 건데 정말 초유의 구속영장이 될 수 있는 거죠. 구속 여부의 결정 결국 영장 실질 심사를 통해서 결정이 될 텐데 이 심사는 아마도 내일쯤 열리게 되지 않겠냐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한겨레입니다. 죽음의 손배소막을 노란봉투법 통과. 네. 어제 일요일이었습니다만 노란봉투법이 국회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노조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좀 제한을 하고요. 그리고 하청에 대해서 원청이 이 교섭 의무를 갖는 원청이 하청과 같이 교섭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 그런 내용이 담긴 게 바로 노란봉투법이라는 거죠. 어제 일요일은 대체 국회가 왜 열린 거야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만 사실 이게 노란봉투법 이 야당에서 반대하는 부분입니다. 때문에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가 진행이 됐고 24시간 종결이 어제였다. 그래서 어제 결국 통과가 됐다라는 거. 여당을 중심으로 표결이 좀 강행 처리가 됐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사실 반대하고 있는 입장이긴 하죠. 근데 이 관련해서 이번 말고 기업이 반대하는 또 다른 법이 오늘 또 올라갈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서울신문입니다. 노란봉투법 국회 통과 오늘 더 센 상법이 온다라는 겁니다. 더 센 상법 대체 뭐냐? 소액주주 의결권을 강화하는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얘기를 하는 거죠. 상법 개정안. 이게 기존에 논의됐었던 상법보다 더 세다라는 거. 지금 현재 요 상법 개정안을 두고 국회에선 오전 8시 3분이 지나가는 지금 이 시각 이 또 국민의힘 쪽에 이 필리버스터가 진행 중입니다. 아마도 오늘로 24시간이 끝나고 오늘 또 이 표결 처리가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바로 이 모습입니다. 이게 뭐야 싶으실 수 있는데 여기부터 좀 같이 보겠습니다. 이제 땅바닥이 다 훤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군데군데 초록색도 있고요. 근데 보실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이에요. 여기는 하얗고요. 여기는 까맣고요. 이 얘기인즉슨 원래 여기 물이 여기까지는 차 있어야 되는데 라는 얘기인 거죠. 물이 이만큼 차 있어야 되는데 다 지금 물이 말라서 강 바닥이다 보이는 하천 바닥이 보이는 상황이다. 강릉 일대의 하천들은 다 이렇다라는 겁니다. 강릉의 저수지들 저수율이 10%밖에 안 된다라고 해요. 반면에 옆 동네로 가보겠습니다. 여기는 강릉 옆에 있는 속초예요. 속초는 워터밤 축제가 열렸다라는 거죠. 이 속초에서는 최근에 이 댐을 준공하면서 저수율이 상당히 좀 높아졌다. 요물 퍼서 여기 좀 줄 수 있으면 참 좋을 텐데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다만 오늘부터는 또 전국적으로 비 소식이 있습니다. 요 비. 가뭄의 단비가 좀 풍족하게 충분히 적셔질 수 있도록 충분히 좀 내렸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도 좀 같이 해보네요. 아침에 매일경제 뉴스 종합 비타민 언제나처럼 TV로 좀 크게 보시다가요. 궁금한 점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시면 같이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트럼프 만난다입니다. 오늘 한미 정상회담이 예정이 돼 있죠. 보겠습니다. 한미 25일 정상회담 합니다라는 거예요. 이 25일이 우리 시각으로 따지면 사실 상당히 오늘 거의 밤 자정 가까이 돼야 이 정상회담이 열릴 수 있는 거다라는 건데 이 오늘 어쩌면 0시를 넘겨서 내일로 넘어갈 수 있는 이 시각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만날 예정이다라는 겁니다. 조금 전 우리 시각으로 새벽 4시쯤에 이재명 대통령 지금 워싱턴 DC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 모습 바로 지금 보이는 바로 저 모습입니다. 지금 이 전용기에서 내리는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의 모습. 이 조금 우리 시각으로는 새벽 4시 한 4시간여쯤 전에 지금 이 워싱턴에 도착을 했다라는 건데 어떻게 보면 좀 조용한 가운데 결전을 앞두고 살짝 긴장감이 감도는 것 같기도 하고요. 제가 결전이란 표현을 쓴 이유가 있습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대통령실 3실장 이례적으로 총출동했다. 미 파상 공세에 막판 진통 관측. 이런 기사가 지금 나왔습니다. 여기 보면 3실장이 쭉 있죠. 강훈식 비서실장, 그리고 이 위성락 안보실장, 그리고 김영범 정책실장까지. 이 대통령실에 있는 세 실장이 모두 다 지금 현재 이 시각 미국에 있다라는 거예요. 특히나 강훈식 비서실장의 경우에는 통상 대통령이 자리를 비우면 비서실장이 대통령실을 총괄해야 되기 때문에 있기 마련인데 이번에 갔습니다. 왜 가신 거예요? 라고 물었는데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들어보시죠.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성공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민관이 힘을 합쳐서 한미 정상회담의 성공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만나고 한마디라도 더 설득할 수 있다면 당연히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강훈식 실장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한 사람이라도 더 만나고 한마디라도 더 설득을 할 수 있다면 당연히 가야 합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얘기인 즉슨 한 사람이라도 더 만나고 한마디라도 더 설득을 하러 갑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겠죠.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최은미 위원님, 네. 지금 이 누굴 만나고 누구한테 무슨 설득을 하겠다라는 거냐라는 겁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네. 우선 비서실장의 카운터파트가 미국에서는 수지 와일스 비서실장이고 하다 보니까 네. 우선 그 부분에 대해 그분과 먼저 만나서 이야기를 할 거라고 예상은 됩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세 실장이 다 총출동하는 거는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이고 그쵸. 안보실장의 경우에는 안보의 이슈가 있고 뭐 정책실장 같은 경우에는 무역의 이슈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러면 비서실장은 가서 무슨 얘기를 하냐라고 할 때는 글쎄요, 이거를 저는 다 합쳐서 소위 얘기하는 패키지 협상 같은 것도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총괄적으로 이야기하기 위해서 네. 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추측컨대 일단 이 안보실장도 가고 정책실장도 가는데 굳이 비서실장까지 간 건 다른 얘기들 다 총괄한 패키지성의 무언가 하나 엮는 무언가 요 얘기를 좀 하러 가지 않았겠느냐라는 지금 그런 말씀이에요. 기자들이 집요하게 워싱턴에 도착한 아까 보신 거는 이 출국할 때의 모습인 거고요. 도착한 강훈식 비서실장한테 또 물어봤습니다. 아, 대체 왜 오신 거예요? 혹시 난관에 봉착한 거 아닙니까? 라고 물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난관이란 표현보단 총력을 다하고 있다는 게 더 옳은 표현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까 말씀하셨죠. 사실 카운터파트가 이 같은 비서실장이라고 한다면 백악관의 수지 와일스일 텐데 여기 만나는 겁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건 제가 끝나고 말씀을 드릴게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보면 확인해 드릴 수 없습니다. 라고 확인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결국 수지 와일스 백악관 비서실장과 직접 만나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추측은 사실 가능한데 아까 말씀하셨죠. 지금 사실 논의되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파트별로 있다. 저희 그 3대 의제를 좀 같이 볼까요? 미국이 뭐려고 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한미 정상회담 3대 의제 미국의 요구사항 크게 세 파트라는 거예요. 통상경제, 안보, 기술협력 세 가지로 나뉘는데 통상경제는
3,500억 달러 이거 이미 익히 알고 있죠.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펀드 관련한 부분, 그리고 이걸 좀 더 확대해달라는 거, 그리고 소고기 쌀 시장도 농축수산물의 추가 개방을 좀 요구하고 있다라는 거 하나. 그리고 안보 부분은 중국 견제를 위해서 주한미군의 역할을 어떻게 재조정할 것이냐라는 부분, 그리고 한국의 국방비 지출에 대해서 얼마나 더 이 증액을 요구를 할 것이냐 여부가 사실상 의제가 될 수 있다라는 거. 기술 협력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가 마스가를 얘기를 했었죠. 조선업도 얘기를 했고요. 그 밖에 다른 첨단 기업들이 미국에 이번에 이 재벌 총수들 기업들이 16개의 기업이 지금 간다고 하죠. 한국의 첨단 기업 미국에 얼마나 투자해서 생산을 할 거냐라는 부분들이 지금 사실 주요 3대 의제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3실장이 다 간 것도 이례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조현 외교부 장관, 제가 지난 시간에 이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조현 외교부 장관이 한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일본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먼저 바로 약간 급하다 싶게 정말 미국으로 티켓 끊어서 막 갔어요라는 말씀을 전해드렸었는데, 근데 사실 이런 부분을 보면 최영미 위원님, 사실 잘 모르는 사람들은 약간 불안할 수도 있는 게 갑자기 왜 미국으로 간 거지? 이게 얘기가 잘 돼서 빨리 마무리 지려고 간 거야? 아니면 뭐가 잘 안 풀려서 빨리 간 거야?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네, 두 가지 다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일반적으로 일본을 원래 안 가기로 했던 건 아니었다 보니까 네. 가기로 했다가 일본을 건너뛰고 미국으로 갔다라고 하는 거는 우선 일본과 긴급하게 현안으로서 조율해야 되는 그런 갈등 사안은 사실 이번엔 없었고요.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는 외교부 장관이 없더라도 네. 한일 정상회담은 성공적으로 끝낼 수 있을 거야라고 하는 일정의 안도감이 좀 있었을 것 같고요. 그보다도 미국과의 지금 정상회담이 훨씬 더 무게감이 크고 네. 더 중요한 사안들이 많았기 때문에 외교부 장관이 직접 가서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이 끝까지 조율을 하려고 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말씀은 일본이 예정돼 있고 그리고 그다음에 또 미국이 예정돼 있는 상태에서 상대적으로 일본과는 크게 다툴 만한 사안이 논의 중에 실무선에서 논의 중에 딱히 없었던 거고, 미국은 상대적으로 일본보다는 뭔가 더 직접 장관이 가서 얘기할 부분이 많았다는 얘기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그렇게 간 지금 이 조현 외교부 장관도 지금 현재 이 마코 루비오 이 장관을 만나서 얘기를 나눴다라고 하죠. 지금 얘기가 당장 오늘 우리 시각으로 자정, 못 늦으면 내일 새벽에는 논의될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서 모두가 미국으로 지금 총출동한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한다면 미국이 구체적으로 뭘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결전의 느낌으로 모두 총출동을 했느냐라는 거죠. 동아일보 같이 볼까요? 정상회담 차질까지 거론한 미국, 3,500억 달러 중 직접 투자 확대를 요구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미 정상회담 25일에 합니다라고 발표까지 다 했는데 다 발표한 이 정상회담 이거 못할 수도 있어요 라고까지 얘기를 하면서 직접 투자를 더 확대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 반협박 비슷하게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얘기인 거죠. 그럼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확대하라는 거야? 라는 겁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미국, 한국 3,500억 달러 투자 명문화하라며 매우 거센 압박을 하고 있다. 할게요, 합시다 라고 말만 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문서로 명확하게 요거 적어서 서로 도장 꽝 찍읍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아까 요구사항 다시 한번 가보죠. 크게 3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통상경제, 안보, 기술협력. 그런데 여기에서 봤을 때 지금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펀드 세부 계획 관련해서 요 3,500억 달러 직접 투자를 확대해라라는 내용인 건데,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국 투자의 수익 90%는 미국 국민한테 돌아간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김용범 실장은 요 얘기가 나왔을 때 아닙니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잠깐 들어보고 오실까요? 대부분이 대출과 보증 그렇게 봅니다. 직접 투자는 뭐 비율로 말씀드리지만 어렵지만 매우 낮을 것이다. 대통령께서 판단하실 때는 농축산물이 가진 정치적 민감성, 우리 어떤 역사적 배경 이런 점이 충분히 감안해서 추가 개방을 우리가 막는 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네, 직접 투자는 상당히 낮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고요. 사실 이 관세 협상에서 가장 또 주목이 됐던 게 쌀 시장, 소고기 시장 이거 확대해서 개방하는 거야라는 우려가 있었는데 이건 저희가 지켰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도 얘기했었던 게 여기 볼까요?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이 끝난 직후에 뭐라고 했냐면 한국이 미국산 자동차, 트럭 그리고 농산물 등에 대해서 시장을 완전히 개방한다고 표현을 해서 완전 개방이야? 쌀이랑 소고기도 다 개방한 거야? 라는 얘기가 당시 있었던 거죠. 근데 지금 보면 결국 이런 부분들, 최은미 위원님, 결국 초반에 얘기가 미국의 레토릭입니다 라고 생각이 됐었던 부분들이 사실상 실존하는 문제인 건가라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네, 실제로 이런 부분들이 다 논의가 될 것 같고요. 네. 이제 농축산물 개방 같은 경우에도 당시에는 지켰다라고는 얘기를 합니다만 네. 일부에서는 이 부분이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통상 경제, 아까 말씀 주셨듯이 기술협력 이런 네. 것들이 각각 다른 분야처럼 되어 있지만 사실 다 연계가 되어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기술안보라든지 경제안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연계가 되고요. 뭐 방위비 분담 문제도 나올 것 같고 네. 사실 이번에 한미 간에 조율할 사항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번 회담의 결과가 굉장히 기대가 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걱정도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 지금 두 가지 가능성이 다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아직 완성이 된 윤곽이 완전하게 좀 드러난 부분은 아닌 것 같다 때문에 어떻게 지금 이 시각에도 한창 윤곽을 만들어 가고 있는 중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좋은 결과가 나올지 나쁜 결과가 나올지 우려와 기대가 좀 상존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러 가기 전에 갔었던 일본에서는 상당히 좀 성과가 있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다음 기사를 좀 같이 볼까요? 중앙일보. 17년 만에 공동 발표문 한반도 완전한 비핵화를 담았다라는 거죠. 공동 발표문 발표한 모습 같이 좀 보고 오실까요? 1965년 한일 국교 정상화 이래로 대한민국 대통령이 취임 후 첫 양자 방문 국가로 일본을 찾은 것은 제가 최초라고 합니다. 이 점도 우리가 한일 관계를 얼마나 중시하는가를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도 본인 입으로 지금까지 이런 적이 없었다고 그래요. 미국보다 일본 먼저 온 대통령 제가 처음이라고 언론에서 보도하더라고요. 지금 이런 얘기를 지금 했거든요. 그럼 최은미 위원님, 사실 보수 정권에서 공동 발표문이 17년 동안 안 나왔다는 건 보수 정권에서 계속 안 나왔었다라는 얘기인 건데 문재인 정부 때는 사실 일본이랑 사이가 썩 아주 막 이렇게 순탄하진 않았었는데 문재인 정부 때와 이재명 정부는 좀 다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기본적으로 그런데 한일 관계가 우리가 악화되기 시작했다라고 보는 게 2012년 정도, 2011년이죠. 죄송합니다. 네. 2011년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 이후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17년 만에 공동 발표문이 나온 거는 이제 조금 더 높은 수준이었으면 좋았겠습니다만 그래도 문서화돼서 나왔다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환영할 만한 일이고 네. 그만큼 이제 쌓여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한일 관계가 안 좋았던 거는 사실이지만 그 이후에 이제 한일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들이 있었고 그게 이번에 공동 발표문의 결과로 나온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근데 사실 아까 저희가 일면에서 보긴 했었습니다만 일면에서 이 경향신문이 그 부분을 좀 지적을 했었죠. 아니 왜 이번에 과거사는 다루지 않은 거냐라는 약간 그런 뉘앙스로 제목을 또 따로 뽑았었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개인적으로는 좀 아쉬운 감은 많이 있습니다. 네.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오히려 이시바 총리는 언급을 했거든요. 뭐 양국 간에 어려운 문제들이 있다 이런 식으로 언급을 했는데 우리 대통령은 오히려 언급을 하지 않아서 그 부분은 굉장히 아쉽게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번 회담 자체가 과거사 문제로 갈등을 일으키는 상황에서 만나고 뭔가를 해결해야 됐던 상황은 아니었다 보니까 양국 간의 앞으로의 방향성을 설정을 하고 그리고 특히나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일 간의 우호적인 모습을 보인다라는 차원에서 더 방점을 두어서 아마도 그 부분이 좀 축소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또 어떻게 생각을 해보면
우리 정상 이재명 대통령은 과거사를 언급을 안 하고 상대적으로 일본 정상 이시바 총리가 언급을 하는 걸로 또 상호간의 얘기가 됐을 수도 있긴 하겠다라는 생각도 살짝 들긴 해요. 네, 그런 부분도 사실 뒷얘기로 아마도 순방이 끝나고 돌아오면 좀 솔솔 좀 흘러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근데 사실 요번에 일본과 상당히 좀 분위기가 좋았던 게 17년 만에 공동 발표문에서도 드러납니다만 여기서도 좀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다음 기사 볼까요? 만찬에 안동 소주 내놓은 이시바, 이 대통령 자서전에 서명을 요청했다라는 겁니다. 여기 같이 볼까요? 지금 이 이재명 대통령 내외와 이시바 총리 내외가 지금 같이 한 자리에 앉아 있는 모습이죠. 같이 이제 식사를 했는데 식사를 하면서 이재명 대통령 안동 출신이니까 안동 소주, 안동 찜닭 이런 걸 준비를 하고요. 그리고 이 이시바 총리가 직접 본인만의 레시피가 있는 것 같아요. 자기가 만들어 먹던 카레, 그 방식으로 카레를 만들어서 또 이재명 대통령한테 또 제공을 했다. 이건 뭐 이번에 만든 건 아니고요. 저런 식으로 또 만드는 방법이 따로 있더라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걸 보면 사실 최은미 위원님, 이게 뭐 그 사람의 고향 이런 걸 하는 건 봤는데 나만의 레시피로 음식을 만들어서 요런 식으로 해서 대접을 한 요런 건 또 처음 보긴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또 특히 일본에서 이런 부분이 일본이 좀 이제 살심하게 잘 챙기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이재명 대통령의 고향인 안동에 관련된 한국의 물품을 가져온 것도 그렇고, 네. 그리고 이시바 총리가 스스로 이시바식 카레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보여주고 하는 것들이 정말 소소하지만 내가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고. 일본식 환대 오모테나시라고 하는데요. 네. 일본식 환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본식 환대라는 그런 뭐 오모테라라는 그런 오모테나시. 네. 그런 표현이 따로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또 일본 또 강점이 있긴 한데 그런 또 환대의 느낌을 물씬 또 이번에 풍길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다라는 겁니다. 근데 사실 카레보다 더 중요한 건 이거죠. 다음 기사 볼까요? 카레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시바 트럼프 협상 과외, 이 대통령한테 경험담을 들려줬다라는 거예요. 위성락 실장 얘기 잠깐 들어보고 오시죠. 주로 일본 측에서 일본의 경험이랄까, 일본이 그동안에 느꼈던 점들을 우리에게 도움말 형태로 얘기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우리에게 많이 도움이 되었고요. 또 우리 대통령께서도 또 추가 질문도 하시고 그런 토론들이 있었습니다. 오늘부터 그 길을 향해 떠날 거기 때문에 많은 참고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일찍이 감사하는 입장입니다. 네, 진짜 중요한 건 과외죠. 트럼프 대통령 먼저 만나고 와서 사실 이런 부분들이 이랬어요 라고 조근조근 협상에 있어서의 과외를 이시바 총리가 해줬다라는 겁니다. 대체 최은미 위원님, 어떤 과외를 해줬을까요? 사실 이번 방일은 한국에게 굉장히 전략적으로 좋은 선택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특히나 이제 트럼프와의 먼저 일본의 이시바 총리가 트럼프를 만났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우리한테는 이제 굉장히 큰 메리트였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마도 언론에 나오는 것보다는 네. 이제 개인적으로 정상과 정상 간에 만났을 때 어떤 디테일 같은 것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인간적인 유대도 있을 것 같고. 네. 뭐 표현의 어떤 그 중요성도 있을 것 같고 일본에서 좀 유명한 얘기인데 일본어를 이제 영어로 통역하는 통역사가 이시바 트럼프 대통령한테 굉장히 칭찬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같은 영어 표현이라도 이 통역사가 말을 어떻게 전달하느냐에 따라서 아하. 대통령의 이제 반응이 달라지는 거죠. 네.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 통역사가 예전에 아베 총리 때 했던 통역사였는데 일부러 그 사람을 다시 데리고 왔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디테일인데 단순히 이제 겉으로 보이는 것 이상의 것들을 이시바 총리가 직접 이재명 대통령한테 그 경험담을 들려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한테는 굉장히 큰 이익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사실 정상이 무슨 말을 하냐도 중요하지만 말이 아다르고 어다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전하는지 통역사의 역할도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이런 류의 어떤
구체적인 또 이 직접적인 경험을 토대로 한 조언들을 좀 해주지 않았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이 미국에 가 있는 우리 통역사분 누가 가셨는지 알 수 없습니다만 또 어깨가 무겁겠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네. 하지만 또 막중한 임무인 만큼 또 잘하고 오시기를 기대를 해봅니다. 예, 이제 오늘 자정 혹은 오늘 자정이 살짝 넘어가는 내일 새벽쯤 정상회담이 열릴 거라고 하니까 아마도 내일 이 시각 요 자리에서 그 내용을 좀 소개해드릴 수 있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네요. 좌완투수입니다. 기사 같이 볼까요? 조국 2030 남성 일부 70대와 비슷한 극우 성향이다. 여당에서도 조국 발언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네, 이 지금 조국 전 대표 이제 조국 혁신당의 이 연구원장 정책연구원의 연구원장이죠. 이제 어제부터 전국을 쭉 도는 이런 일정이 지금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근데 이 정순의 첫 시작이 조국 혁신당 창당을 얘기했었던 부산 민주공원이었었다라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데 직접 들어보고 오시죠. 20, 30대 일부, 특히 남성 일부는 극우화되어 있다라고 보고요. 근데 그런 분들도 우리나라 국민이죠. 극우화되어 있는 20, 30대 남성도 국민입니다. 근데 그분들이 왜 그렇게 되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특히 20, 30대 남성이 처해 있는 사회 경제적 조건이 있다고 봅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게 제가 정치인으로서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극우화되어 있는 분은 용인할 수가 없죠. 네. 지금 조국 전 대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2030 남성의 일부가 70대와 비슷한 극우 성향이다. 이건 좀 문제가 있고 용인할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위험하니까 내가 좀 바로 잡겠다. 정치인으로서 정치적으로 좀 이걸 해결을 하도록 해보겠다라는 건데 사실 여기에 대해서 뭐 여당에서도 우려가 있다라고 나왔습니다만 윤주진 위원님. 조국 전 대표 입장에선 내가 전체가 다 그런다 그랬냐. 일부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럼 극우가 괜찮은 거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글쎄요. 저는 그렇게 따지면은 40, 50 세대 중에는 또 극좌는 없을까요? 그러니까 어느 세대나 사실은 일부는 당연히 극소수의 극단적 정치 성향을 가진 분들이 계실 수밖에 없죠. 네. 그런데 꼭 2030 세대를 콕 집어가지고 극우적인 성향을 보이고 있다.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일부라고 하기보다는 상당히 좀 2030 세대에 대한 적개심이라든지 불편한 정서를 드러내는 것인데요. 실은 그동안 계속돼 왔던 반복돼 왔던 패턴이었죠. 왜냐하면 그동안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인사들이 2030 특히 남성들에 대해서 이대남이라고 했죠. 심지어 이재명 대통령조차도 과거에 후보 시절에 이찍 이렇게 표현을 했다가 크게 한번 난리가 났던 적이 있었죠. 그런 것처럼 2030 세대가 극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이 세대는요. 일단 윤 대통령의 비상겸에 대해서는 상당히 비판적이에요. 대부분. 그러니까 일단은 극우라고 볼 수가 없고 다만 그동안 민주당식 방식의 어떤 정치, 예를 들어서 지원금을 나눠주는 식의 포퓰리즘이라든지 또 북한과 상당히 좀 유화적으로 하려는 대북 정책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비판적일 뿐이지 2030 세대를 극우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 상당히 이분법적인 표현이고요. 저는 이러한 조국 전 대표의 표현들이 결국은 계속해서 민주당을 비롯한 여권에 상당한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지금 이분법적인 표현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세대 간 갈라치기 아니겠느냐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어요. 4050에 그럼 극좌는 없느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제목이 그렇죠. 여당에서도 근데 이런 발언에 대한 우려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누가 이런 얘기를 했느냐. 곽상원 의원이 SNS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2030 세대 청년들, 70대 어르신들 모두 우리 국민인데 국민들을 나누고 공격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더불어서 박지원 의원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성급하면 실패한다. 선거는 가깝지 않다. 그 사이에 많은 변수들도 있다. 당장 소탐대실하면 안 된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 조선일보가 오늘 그래서 기사를 썼죠. 박지원도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하면서 이런 기사를 썼는데 근데 사실 박지원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기사를 따로 뽑은 거에 이런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김진욱 대변인님. 우리가 보통 박지원 의원을 괜히 정치 구단이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거든요. 어떤 여론의 흐름, 변화하는 이 모서리의 요 변화 딱 모서리의 그 포인트, 그거를 딱 캐치해내는 게 굉장히 좀 정확한 사람 중에 한 명이 바로 박지원 의원인데 이번에 박지원 의원이 나섰습니다. 여권의 시각을 좀 대표한다고 볼 수 있는 겁니까?
일정 부분 뭐 그런 모습이 있다라고 보여질 수 있습니다. 특히 박지원 의원께서는 조국 전 대표의 사면에 대해서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지지하셨던 분이시죠. 그런데 조국 전 대표가 사면되고 난 이후에 보여지고 있는 모습들, 특히 조국 전 대표가 이제 강성 지지층들을 겨냥한 듯한 그런 발언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감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특히 조국 전 대표가 이제 사면되고 정치권에 복귀한 지 일주일 정도 됐는데 그 사이에 굉장히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고 또 그런 부분들에 대한 평가가 결국은 좀 부정적인 평가가 좀 많다 보니까 이것이 지금 사면을 결단한 이재명 대통령에게도 부담이 되고 지금 정치권, 특히 조국 전 대표가 앞으로 지향하겠다고 하는 과정들, 또 그 호남에서의 경쟁 관계라든지 민주당과의 어떤 경쟁 관계,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지금 조국 전 대표가 궁극적으로는 가야 할 길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너무 보여지고 있는 모습은 빠르고 또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여권 전체에게 큰 부담으로 작동되고 있다. 아마 이런 부분들을 지적하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런 표현을 쓰셨어요. 가야 할 길인 건 맞지만 하지만 좀 빠르다라는 평가가 있다. 그러니까 속도 조절을 좀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여권 내에서 좀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라는 말씀인 건데, 근데 이런 우려의 목소리에 그럼 뭔가 지금까지와는 태도를 또 바꿀 것이냐, 안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다음 기사를 좀 같이 볼까요? 조국 고깃집 된장찌개 논란에 돼지 눈엔 되지만 사면되고 가장 먼저 올렸던 SNS가 사실 그 된장찌개, 가족 식사라는 이 단어와 함께 보글보글 끓고 있는 된장찌개 모습이었었죠. 근데 이게 한우집인데 왜 고기 굽는 걸 안 올리고 된장찌개만 올리냐, 마치 된장찌개만 먹는 것처럼 서민 코스프레 아니냐라는 비판들이 사실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국 전 대표가 다시 반박의 글을 올렸죠. 뭐라고 했느냐. 고기 먹은 걸 숨기고 된장찌개 영상 올렸다고 비방하는 해괴한 분들이 있습니다. 부처님 말씀 중에 돼지 눈엔 돼지만 보인다라는 얘기가 있지요 라는 얘기를 올렸어요. 근데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사면 후에 본인한테 쏟아졌던 이런저런 뭐 얘기들, 비판적인 이런 얘기들에 대해서 첫 번째 반박이 아닐까 싶은데, 이런 걸 보면 윤주진 위원님, 예전에 조국 다시 돌아왔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그러니까 밀리지 않겠다라는 어떤 본인의 그런 컴플렉스가 상당히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신이 이미 사법 리스크가 확정된 사법 리스크죠. 그러니까 대법원 확정 판결을 통해서 이미 구속 감옥까지 갔다 왔던 본인 입장에서는 어떤 도덕적인 본인의 컴플렉스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언론에서 자신에 대해서 쏟아지고 있는 이런 비판들에 대해서 좀 여유 있게 받아치지 못하고 조금 조급한 것 같다. 정말 아까 박지원 의원 말씀처럼 본인이 대권을 가야 되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자신이 좀 책 잡히면 안 된다. 약간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좀 불필요한 논란을 만드는 거죠. 그리고 사실은 이 말씀은 되게 위험한 게 돼지 눈에만 돼지만 보인다? 그러면요. 정말로 저 게시물을 보고 불편함을 느꼈던 정치인들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국민들이 불편함을 느꼈던 거거든요. 아니 왜 최고급 한우집에 갔는데 정작 메인 메뉴는 안 올리고 그 메뉴를 먹고 나오는 나중에 후식으로 나오는 식사를 올리느냐. 이건 좀 이상하다. 누가 봐도 좀 이상하다, 어색하다라고 하는 감정을 돼지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이거는 조국 전 대표가 지금 정치적으로 뭔가 본인도 지금 약간 어딘가가 찝찝한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조급한 어떤 태도를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약간 본인 밀리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한켠에 갖고 있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런 부분이 약간 도덕적인 부분에서 자기가 자기 스스로도 찝찝한 게 있으니까 얘기를 한 거 아니겠느냐라는 건데, 근데 사실 이런 걸 보면 이런저런 뭐 비판이나 우려의 목소리가 있어도 밀리지 않겠다. 나는 내가 가던 길 뚜벅뚜벅 걸어가겠다라는 생각이라고 한다면, 한편으로 이런 게 김진욱 대변인님, 여당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조국 전 대표가 사면 이후에는 어떻게 보면 이런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웃 오브 컨트롤될 수 없는 영역으로 이미 넘어가 버렸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거든요. 조국 전 대표를 사면하면서 대통령께서 통제 가능한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지는 않았을 겁니다. 어차피 조국 전 대표가 정치를 지향하시고 정치인의 임의 길에 들어선 분이기 때문에 네. 사면 이후에는 오롯이 모든 평가는 조국 전 대표가 행동하고 그것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 책임지는 그런 길을 가겠다라고 생각하셨을 것 같고요. 지금 좀 전에 나왔던 그 된장 그 찌개인가요? 뭐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뭐 일부 조국 전 대표의 마음도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은 가족 식사를 했다라는 것을 올린 것을 가지고 본인을 위선으로 공격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는 아마 받아들이긴 분명히 어려운 부분이 있었을 거예요. 저기에 내가 고기 먹었다, 고기는 안 먹었어요라고 쓴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가족 식사 했어요. 그냥 딱 4글자입니다. 가족 식사. 그 4글자를 가지고 마치 본인이 2019년도에 공격받았던 그 소위 조국 사태라는 부분을 연상시키면서 본인을 위선자라고 공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 방어를 하고 싶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조국 전 대표께서 뭐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인다든지 아니면 2030 세대가 극우화됐다라고 표현하는 것, 이런 것들은 오히려 어떻게 보면 조국 전 대표의 지향을 명확하게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국민들의 상당수 국민들이 조국 전 대표의 지금의 행동에 대해서 일부 부정적 평가를 내릴 수 있다. 그래서 조금 더 대중의 평가를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그런 부분들을 고민하실 시점이 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됩니다. 네, 지금 이 대중의 평가를 좀 민감하게 고민할 시점이 된 거 아니긴 사실 어떻게 보면 역설적으로 그만큼 체급이 커졌다라는 표현도 사실 될 수 있어요. 이게 요즘에 나오는 얘기가 또 대선 주자 중에 한 명으로 또 얘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체급이 커졌고 그래서 더 그런 부분까지 신경을 써야 된다라는 걸로도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 체급이 커졌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조국 전 대표, 아까 저희가 직접 본 것처럼 이 부산 민주공원을 잠깐 들렸다가 어디로 향했느냐, 평산마을로 향했습니다. 다음 기사 같이 볼까요? 고향 부산 찾고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나러 갔다라는 거죠.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한 좌완투수가 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평산마을을 찾은 그 모습 영상으로 같이 보시죠. 네, 상당히 좀 이 분위기 상당히 좋았었던 게, 화기애애했었던 게 사진으로도 다 지금 드러나는 그런 부분들인 거죠. 마지막에는 케이크도 등장을 합니다. 왜? 백원우 전 의원 그리고 조국 전 대표 다 뭐 옥중에 있다가 사실상 환갑을 좀 넘겼다라는 거죠. 그래서 뒤늦게 좀 환갑을 챙겨줬다라는 건데, 뭐 65년생 백원우 의원, 66년생 조국 전 대표 다 지금 케이크를 앞에 놓고 환하게 또 웃는 모습까지 같이 봤습니다. 근데 또 이런 걸 보면 김진욱 대변인님, 문재인 전 대통령 상당히 또 생일 같은 이런 부분들을 꼼꼼하게 좀 챙기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이제 탁현민 전 비서관이 평산마을에 갔을 때 생일 지났는데 생일 지났잖아. 그리고 또 케이크 축하해준 모습이 공개가 됐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김정숙 여사의 세심인 겁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의 생각인 겁니까? 글쎄요, 뭐 누구의 생각이신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네. 그런 부분들을 꼼꼼하게 잘 챙겨주시는 모습은 보기 좋은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이번 그 조국 전 대표의 일정을 보니까 소위 정치권에서는 일정은 메시지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그쵸. 그런데 이번 이 일정이 본인이 창당 선언을 시작했던 본인 고향인 부산부터 시작해서 평산마을 갔다가 봉화 갔다가 또 이제 광주까지 가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정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게 지금 본인들은 감사 인사를 드리는 동선이다 그러는데, 우리가 그동안 정치권에서 대권 출마자들이 다녔던 일정과 묘하게 겹치는 부분이 보이다 보니까 이 언론의 주목도가 더 높아질 수밖에 없는, 네. 또 아마도 그런 일정으로 구성을 한 것이 아닌가라고 이제 그 사람들이 인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금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지금 말씀을 하셨죠. 언론이 조국 전 대표의 이번 전국 순회를 쭉 보는 이유가 단순히 그동안 이 못 찾아뵈서는 사면되고 인사드립니다라는 차원이 아니라 사실상 대권 행보를 지금부터 거의 시작한 것 같은 그런 일정들로 지금 보여진다. 문재인 전 대통령, 봉하마을, 노무현 전 대통령 오늘 가서 지금 참배를 하고요. 요런 일정들, 호남에 가서 또 쭉 인사를 다니는 이런 모습들이 결국 대권을 준비하는 거 아니야라는 겁니다.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윤주진 위원님, 우리 뭐 만나서 앞으로 뭐 조국 전 대표 어떻게 할지, 뭐 내년 6월에 뭐 뭘로 나올지 이런 거 논의 하나도 안 했어요라고 참석자들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진짜 안 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진짜 안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조국 전 대표가 하자는 대로 다 따라줄 것이기 때문에 문재인 전 대통령은 얼마나 아끼는 사실 제가 봤을 땐 이미 이제 친문 적통은 이제 조국 전 대표가 된 것 같아요.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의 공식적인 정치적 후계자가 됐고요. 아마 우리 국민들 머리털 나고 처음 보실 겁니다. 본인 개인 입시 비리, 사문서 위조 비리로 감옥 갔다 나와서 전직 대통령 찾아뵙는 이런 모습도 정말 뉴노멀인데요, 우리 정치에. 그만큼 조국 전 대표는 체급이 커졌죠. 그런데 지금 이렇게 뭐 2030 세대를 공격하고 또 어떤 본인에게 쏟아지는 비판에 대해서 한 발도 물러서지 않고 공격하는, 대응하는 이 모습은요. 사실 조국 전 대표가 전략을 전 잘 세웠다고 봐요. 왜냐하면 조국 전 대표 입장에서는요. 자기 지지층, 현재 이재명 대통령의 다음 후계자로서 민주당과 강성 지지층의 표심만 얻으면 대권 주자가 될 수 있다는 계산이 있는 겁니다. 지금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좀 안타깝게도 대권 주자가 만들어진 이 구조를 보면 중도층이 참여할 수 있는 여지가 상당히 적습니다. 강성 지지층 전통 당원들이 보통 많이 표심을 반영하기 때문에 조국 전 대표 입장에서는 일단 지금은 중도층에서 날 좀 미워해도 괜찮아. 나는 이 안에서만 내가 골목대장하면 된다.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그래서 아마 정치적으로 정무적으로는 아마 저는 이렇게 전략을 전 세웠다고 봅니다. 아하. 지금 말씀은 조국 전 대표가 몰라서 강하게 나가는 것이겠느냐. 알고 나가는 거다. 왜? 지금까지 요즘 트렌드를 봤을 땐 이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상당히 양쪽, 중도가 없는 양쪽에서 지지하는 사람들이 대권을 가더라. 그러니 나도 지금은 골목대장일 수 있지만 나중에 동네 넘어서 시, 도로 나갈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네. 근데 상당히 아까 친문 정통이 주자가 된 거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어제 예정에 없던 영화도 같이 보러 갔다라는 겁니다. 어떤 영화를 봤는지 화면으로 확인해 보실까요? 3번 조국혁신당입니다. 또 다른 많은 어려움들이 아마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아마 길이 없는 가운데 길을 만들어가면서 앞으로 나가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어떤 선택을 하든 조국혁신당을 창당했던 그 초심 잊지 말고 우리 민주주의를 더 넓게, 더 깊게, 더 단단하게 그렇게 만들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문재인 전 대통령 그리고 김정숙 여사도 같이 지금 영화를 보러 갔습니다. 근데 이게 조선일보의 사진 캡션이라는 걸 좀 감안을 해서 보시면 문 부부와 자기 영화 관람하러 갔다라고 했는데 이 조국 전 대표의 영화가 있죠. 네, 다시 만날 조국. 이게 지금 양산에서 이 개봉을 해서 상영이 되고 있는데 관련해서 이걸 좀 같이 보러 갔다 예정이 없던 이 영화 관람까지 이어졌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자리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한 말이 상당히 좀 의미심장합니다. 김진욱 대변인님. 아마 길이 없는 가운데 길을 만들어가면서 앞으로 나아가야 될지도 모릅니다. 라고 문재인 전 대통령 얘기를 했거든요. 이 길은 어떤 길이냐라는 거죠. 평탄한 길은 아닐 것이다. 없는 길이니까. 네, 없는 길이니까 아마 새로운 길을 만들어가는 과정은 좀 어려울 수 있을 겁니다. 특히 조국 전 대표가 더 큰 정치적 꿈을 향해 간다면 본인이 이번에 사면은 받았습니다만 그 2019년도에 소위 조국 사태라고 하는 부분을 어떤 방식으로 수습해 나갈 것인가, 그리고 소위 2030 세대에게 공정과 정의라는 측면을
어떻게 다시 한번 새롭게 그 수립해 나가서 본인이 그 해결책을 찾아보겠다고 얘기하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찾아갈 것인가. 찾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찾으면 더 좋겠지요. 그러나 그런 가운데에서 그 길이 그 포장된 길만은 아닌 비포장길일 수 있겠다라는 부분을 말씀하신 것 같고, 지금 어제 영화 관람에 이어서 영화에서 이제 축사를 해주셨는데, 아마 저 축사는 뭐 그 자리에서 의미 있는 축사를 하시다 보니까 더 넓은 이 민주주의의 외연을 확장하는 방법으로서 조국혁신당도 나름의 역할이 있다라는 부분까지 강조하신 게 아닐까. 지금 뭐 그렇다고 해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경쟁 관계를 부추기는 그런 그 발언은 아니시라고 저는 봅니다. 네. 오히려 협력적 관계를 통해서 또 조국 전 대표가 본인 스스로가 얘기하듯이 지금 그 좌측의 영역이 좀 비었으니 자기가 자완투수가 되어서 이 부분을 채우고 그것을 통해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돕겠다라는 의지 표명을 한 만큼 아마도 앞으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일정하게 경쟁 관계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또 한편으로 보면 협력적 관계를 상당 부분 더 유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쪽으로 해서 더 넓은 민주주의의 역할을 기대한다라는 축사를 하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해석하는 것도 가능해 보인다.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이 조국 전 대표가 좌완투수를 자처한 만큼 문재인 전 대통령의 가보지 않은 길, 없는 길의 얘기가 뭐 민주당과의 어떤 경쟁적인 구도를 얘기를 한 건 아니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이셨어요. 조국 전 대표 요즘 활발하게 활동을 지금 하고 있죠. 어떤 길로 갈지 지켜보면 답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다음 키워드 넘어가 볼까요? D-1일입니다. 하루 전이다라는 거죠. 하루밖에 이제 남지 않았다. 뭐가 안 남았느냐 보겠습니다. 찬탄 흡수 김문수, 반탄 결집, 장동혁, 전대 막판, 승부수다. 내일이면 국민의힘의 당대표가 누가 될지 정말 결론이 납니다. 이제 정말 딱 하루 남았다라는 거죠. 전대 막판 승부수 어떻게 걸고 있느냐. 지금 두 후보, 김문수 후보는 찬탄을 흡수하기 위해서, 장동혁 후보는 반탄이 결집되기 위해서 지금 막판 승부수를 던졌다라는 건데, 지난 23일 그제였었죠. 당대표 후보 결선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두 후보 어떤 얘기를 주고받았는지 직접 들어보시죠. 원외의 당대표 후보들께서 내가 당대표가 되면 충분히 소통하고 원내 구심점을 만들어 간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결국은 그런 것들이 잘 되지 않고. 제가 국회의원을 오래 했습니까? 우리 장동혁 후보가 오래 했습니까? 아니, 국회의원 오래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저는 국회의원 10년 이상 했어요. 아니요. 그런데 국회의원 지금 몇 년 하지도 않은 분이 이제 3년 하지 않습니까? 후보님 3년밖에 안 되는 분이 저보고 10년 하는 사람 보고 국회 경험이 없다고. 아니, 국회 경험이 없다는 게 아니라 네. 원내에서 싸움할 수 있는 그 구심점을 바탕으로, 그 힘을 바탕으로 원외 세력들과 합쳐서 싸울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그러니까 지금 이제. 네, 요지는 이겁니다. 원 내에 있는 사람이 지금 현재 배지 달고 있는 사람이 당대표가 돼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아예 뭐 배지 몇 년 달았다고 내가 경륜이 더 있지라고 얘기를 하는, 양쪽이 좀 부딪혔다라는 건데, 원내냐 경륜이냐라는 걸 두고 싸움 아닌 싸움을 한, 토론 아닌 토론을 한 두 후보, 사실 두 후보 상당히 사이가 좋았었거든요. 요 모습 같이 보고 오실까요? 자, 그럼 같이 한번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이른 시간에 와주신 기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한 말씀 이리 오세요. 총괄 선대본부장을 맡은 장동혁입니다. 목 놓아 부르짖었던 그 절박함으로 이 캠프에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의 눈높이 김문수를 국민의 대통령으로 만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불과 얼마 전이죠, 사실. 김문수 후보가 대선 후보 때 그때
총괄선대본부장이 바로 장동혁 후보였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또 지금에 와선 지금 현 이 시각을 기준으로 봐서는 두 사람이 지금 경쟁자 관계가 됐다라는 거예요. 윤주진 위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게 참 강성 지지층의 환호를 받는다는 게 어떻게 보면 참 공허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늘 강성 지지층은 더 센 후보, 더 강한 후보를 찾아가거든요. 이제 김문수 후보가 제대로 적수를 만난 거죠. 그러니까 지난 탄핵 정국 당시 장동혁 의원이 이른바 윤 어게인을 외치는 세력의 상당히 좀 사이다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강력한 어떤 대표 후보군으로 올라섰고 네. 지금은 정말 엎치락 뒤치락하는 그런 상황까지 왔습니다. 저는 장동혁 후보가 이번에 만약에 당대표가 된다면 네. 이 또한 국민의힘으로서는 상당히 좀 새로운 광경이거든요. 더 파란이라고 할 수 있죠. 그만큼 당내에 어떤 똘똘 뭉쳐있는 강성 지지층이 그만큼 이재명 정부에 대한 적개심도 있고 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감정들. 김문수 후보가 결국은 장동혁 후보를 키운 것이나 다름이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두 분이 서로 사실 노선 면에서는 크게 다르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참 재미있을 것 같고요. 네. 다만 오늘날 와서 두 분이 이렇게 또 경쟁을 하는 것을 보면 정치라는 건 역시 어떤 영원한 동지도 영원한 적도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정치란 건 영원한 동지도 영원한 적도 없다라는 이런 얘기가 다시 한번 좀 떠오르는 지금의 전당대회 상황이 아닌가라는 겁니다. 네. 지금 일단 어쨌거나 두 사람 지금 사실 두 사람이 크게 차이가 없어요라고 말씀하시죠. 둘 다 반탄 후보인데 반탄 후보와 반탄 후보가 같이 지금 결선에 올라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라운드 말고 2라운드 결선으로 접어든 이번 전당대회의 관건은 찬탄 후보를 찍었던 그 당심, 그 표심이 이번에 2라운드 결선에선 어디로 향할 것이냐라는 거죠. 김문수 후보는 결선에 오름과 동시에 바로 안철수 후보랑 점심 약속을 잡았습니다. 그 모습 보고 오실까요? 여기 보시면 한번 봐주세요. 조금만 더요. 한쪽은 이제 외과 수술로 메스를 대고 도려내다가 나는 이제 좀 약물 치료 같은 거로 안 되느냐. 서로 두 후보 간에도 또 의견 차이가 있는 걸로 그렇게 저는 읽었습니다. 반탄 후보 두 분 중에서도 또 통합파와 이제 또 아닌 파와 이렇게 나누는 그런 기류랄까요? 그런 걸 읽었습니다. 전한길 씨는 탄핵 때부터 우리 당을 위해서 우리 당과 함께 열심히 싸워온 분입니다. 열심히 싸워온 분에 대해서는 공천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동훈 대표는 우리 당의 대표를 했을 뿐만 아니라 또 아직까지 많은 장래가 있기 때문에 문 후보가 나가서 우리 당을 필승으로 이끌 수 있는 곳에 적절하게 공천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다 훌륭한 분들이지만은 한동훈 대표는 우리 당의 자산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안철수 후보를 만난 김문수 후보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좀 약물 치료로 어떻게 가보자는 거고 장동혁 후보는 거기는 수술하자는 그런 입장이다. 우리 좀 달라요 라고 얘기를 하죠. 진짜 다른 게 좀 단적으로 드러나는 게 한동훈 공천이냐 전한길 공천이냐에서 장동혁 후보는 전한길 공천 그리고 김문수 후보는 한동훈 공천이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요거는 윤주진 위원님 말고 김진욱 대변인께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제3자 입장에서 차이가 좀 느껴지십니까?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김문수 후보와 장동혁 후보가 서로 반탄을 주장한 건 맞아요. 그러나 지금 상황에서는 누가 조금 더 극우 쪽으로 가고 있느냐 하는 경쟁 중에서 사실은 장동혁 후보가 전한길 씨와 손을 꽉 잡는 그런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지금 전한길 씨가 주장하고 있는 윤 어게인의 정통성은 장동혁 후보가 지금 가지고 가고 있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닌데 지금 이번에 그 국민의힘의 전당대회에서 관전 포인트를 전 두 가지로 봅니다. 첫 번째는 지금 방금 얘기한 것처럼 한동훈을 공천할 것이냐 전한길을 공천할 것이냐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이 각자 미는 후보가 이제 생긴 겁니다. 한동훈 후보 쪽에서는 소위 친한계에서는
최악보다는 차악을 선택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은근슬쩍 김문수 후보를 밀어줬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 그리고 그래서 친한계의 영향력이 있느냐 한동훈의 영향력이 아직까지 살아 있느냐 하나 하고 두 번째는 강성 지지층을 대표하고 있다라고 하는 전한길 씨가 얼마만큼의 영향력을 보여서 장동혁 후보를 당선시킬 수 있느냐 이 두 사람의 당선 누가 당선되느냐에 따라서 그 뒤에 있는 한동훈과 전한길의 영향력의 평가 이것도 달라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네, 이번 전당대회 사실 키포인트는 당대표 후보들이 아니라 그 밑에 있는 한동훈, 전한길 이 두 사람의 영향력이 얼마나 되느냐가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서 드러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한동훈 전 대표 SNS에 이런 글을 올렸거든요. 같이 보실까요? 사랑하고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민주주의는 최악을 피하기 위한 최선의 제도로 당대표 결선 투표에 적극 투표해서 최악을 피하게 해줄, 최악 피해서 차악을 선택을 해줄 이런 지금 얘기를 지금 한 겁니다. 근데 차악이라고 한다면 아까 말씀처럼 결국 최악은 장동혁 후보를 얘기를 하는 거고 차악은 김문수 후보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호소를 했을 때 윤주진 위원님, 한동훈 전 대표의 영향이 얼마나 될 거라고 보십니까? 한동훈 전 대표의 영향력 자체는 이미 높지만 사실 당원들이나 지지층의 표심이라는 게 내가 최악을 피하기 위해서 그럼에도 여전히 나는 별로 원치 않는 차악을 뽑는다? 네. 저는 그렇게 적극적으로 이어지기는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보통 투표라고 하는 건 이건 특히 뭐 대선이나 이런 투표가 아니라 정말 적극적인 투표 의지를 가지신 분들이 많이 참여하는 거거든요. 보통 투표율이 50%를 못 넘습니다. 잘. 그러면 거기서 투표를 한다는 거는 내가 정말 뽑고 싶은 후보가 있을 때 사실은 참여를 하지 네. 나는 뭐 예를 들어서 빵점짜리보다는 그래도 10점짜리가 나아. 이런 투표는 저는 기대하기 어렵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사실은 본인이 직접 출마하지 않았는데 특정 후보를 최악으로 평가하고 그게 아니라 차악을 뽑아달라? 이것 자체가 상당히 뭐라면요. 이번 전당대회는 이미 실패한 전당대회라는 걸 전제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투표를 해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너무 좀 소극적인 표현이고요. 그리고 김문수 후보가 막판에 친한계의 표심을 호소하는데 이게 오히려 저는 전통 지지층이나 강성 지지층에서는 오히려 장동혁 후보로 옮겨가는 그런 표심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건 정말 전혀 예측 불가한 상황이라고 저는 보입니다. 네. 지금 한동훈 전 대표가 얘기를 했지만 최악이 아닌 차악을 뽑아달라고 했을 때 난 최악이고 차악이고 다 싫은데 무슨 말이야. 내가 굳이 한 표 행사해야 돼?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다. 때문에 한동훈 전 대표의 영향력과는 별개로 따로 이 한동훈 전 대표의 이 얘기에 응해서 그래 차악을 뽑아야지라는 사람들은 적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말씀은 아까 이런 말씀하셨죠. 장동혁 후보가 사실 이 강성 지지층 입장에서는 오히려 김문수 후보처럼 뭔가 다 같이 가자라는 이런 내용에도 안 먹힐 거다. 장동혁 후보가 좀 더 셀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만약에 찬탄이 김문수 후보를 다 지지한다 그러면은 또 이게 굉장히 달라질 수 있어요. 장동혁 후보는 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유튜브에서 직접 들어보고 오실까요? 1차에서 김문수 후보를 지지했던 분들이 이탈해서 저에게 온다면 사실은 그것은 두 표 차이가 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반탄, 그러니까 탄핵을 반대했던 두 명의 후보만 결선에 올라왔다는 것은 당심이 거기로 모아졌다는 것인데 지금 갑자기 또 한동훈 전 대표는 공천을 주겠다고 하고 아직 내란 동조 세력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조경태 의원도 내가 다 품고 가겠다고 하고 근데 계속 내가 다 녹일 수 있다 그러는데 지금 한 명도 안 녹고 있지 않습니까? 한 명도 지금 이 전대 과정에서 한 명도 녹이지 못하셨는데 어떻게 녹이시겠다는 건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네. 지금 일단 뭐 김문수 후보 이 지지자가 나한테 오면은 나한테 두 표가 오는 거나 똑같기 때문에 나 상당히 경쟁력이 있어요. 두고 보세요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이게 결론이 어떻게 날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근데 사실 지금 상황에서 누가 되든지 간에 진짜 곤혹스러운 사람이 한 명 있다. 그게 누구냐? 정청래 대표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왜? 영상으로 같이 좀 보실까요? 정청래 대표 사실 지난 1라운드 이 앞선 4명이서 했었던 전당대회 때 화환을 보냈었어요. 네, 바로 이거죠. 악수도 안 할 거야 라고 했었는데 축하 화환을 보내면서 이러면 또 약간 악수 하나
싶었는데 이 전당대회에서 반탄 대 반탄으로 결선에 올라갔습니다. 김진욱 대변인님. 정청래 대표는 지금 약간 나 어떻게 해야 되지라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국민의힘의 전당대회에서 대표가 내일 이제 선출되실 텐데 저는 국민의힘에서 어떤 그 대표가 선출되시더라도 이제 저는 국민의힘이 진짜 국민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당으로 변모하기를 기대합니다. 뭐 그동안의 캠페인은 선거 전략상의 캠페인일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강성적인 발언들과 강성의 지지층에게 소구할 수 있는 메시지들을 낼 수도 있지만 이제부터는 107석의 제1야당을 이끌어갈 수장이 되신 만큼 그에 걸맞는 합당한 그런 처신이 있을 것이다라고 기대하고요. 그런 그 행동이 있다면 정청래 대표도 그분들과는 반드시 악수하고 손 잡을 것이다. 이런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정청래 대표도 악수할 준비가 되어 있다. 국민의힘의 변화를 기대한다라는 말씀을 또 하셨어요. 네, 전당대회 결과가 주목이 됩니다.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 볼까요? 최고의 헌법기관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기사 같이 보시죠. 특검, 내란방조 혐의 한덕수 구속영장, 헌정사상 총리 첫 사례다. 전직 총리에 대해서, 전현 총리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청구가 된 것 자체가 헌정사 처음이다라는 거죠. 그럼 이렇게 청구한 이유가 있겠죠. 특검보 얘기 직접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국무총리는 행정부 내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는 유일한 공무원으로 대통령의 국가 및 헌법 수호의 책무를 보좌하는 제1의 국가기관입니다.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행사를 사전에 견제 통제할 수 있는 헌법상 장치인 국무회의의 부의장이자 유언유법한 비상계엄을 사전에 막을 수 있었던 최고의 헌법기관입니다. 이러한 국무총리의 지위와 역할 등을 고려한 것입니다. 네, 비상계엄을 사전에 막을 수 있었던 최고의 헌법기관인데 본인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방조했다라는 게 구속영장 청구의 주요 이유다라는 거죠. 여기 잠깐 보겠습니다. 이번 구속영장에 적힌 혐의가 크게는 한 3가지 정도 돼요. 조금 얘기했던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가 있고요. 그리고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공용 서류 손상, 대통령 기록물법 위반. 다시 말해서 이 계엄문을 뭐 미리 사전에 받았니, 이 사후에 선포문을 만들었느니 안 만들었느니 그 부분이 지금 여기에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그거 나 윤석열 전 대통령한테 안 받아서요. 나중에 보니까 뒤에 꽂혀 있더라고요.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거 위증인데라는 혐의까지 크게 한 3가지 정도로 지금 나뉜다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특검보가 콕 집어서 얘기한 게 이경미 변호사님. 비상계엄을 사전에 막을 수 있었던 총리는 최고의 헌법기관이다라고 했는데 사실 이런 표현은 총리가 최고의 헌법기관이라는 게 잘 들어본 적이 없긴 해서 약간 박근혜 특검 때 경제공동체가 처음 나왔었던 것처럼 이번에 처음 나온 건가? 예전에도 이런 표현이 있었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비상계엄을 선포를 하는 것 자체가 사실 너무나 이제 초유의 일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개념을 어떻게 보면 이제 좀 국민들이 좀 이게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을 상황인데 이게 이제 국무회의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가 계엄을 선포를 하기 전에 국무회의를 거쳐야 되는 게 이제 헌법에 명시가 되어 있고, 그럼 만약에 정말로 이제 이 비상계엄을 막으려고 했던 사람이라고 할 것 같으면 대통령이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보면 국무총리 입장에서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지금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다라는 것을 국무회의 때 이제 국무위원들과 함께 막았어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근데 당시에 이제 국무위원 11명이 소집되기를 어떻게 보면 본인이 이제 건의를 했다라고 지금 혐의를 받고 있고, 거기에 나가서 5분 정도 만에 이제 국무회의가 끝났다라고 할 것 같으면 이거는 이제 국무회의에서 이 윤 전 대통령을 막았다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렇게 진행되는 그 모든 상황이 있어가지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국무회의를 거쳐야만 나중에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습니다. 절차적으로도 문제가 없습니다. 이런 이제 정당성을 부여하는 그런 이제 적극적으로 방조 행위까지 나아갔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지금 보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이제 국무총리 입장에서는 대통령을 견제해야 될 그런 이제 책무가 있는데 그런 책무를 헌법을 수호하는 그런 책무를 방기했다.
그 이제 국가기관으로서 이제 방기했다는 그 책임을 어떻게 보면 저 내란 우두머리 방조에 지금 이제 넣어놓은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 여기서 드는 생각, 아까 말씀처럼 이번에 뭐 비상계엄 선언 자체가 사실 초유의 이런 일이기 때문에 관련해서 뭐 최고의 헌법기관으로 총리를 이 뭐 판단을 해서 어떻게 평가를 한 이런 부분은 사실 그 전례가 찾기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다라는 말씀이셨어요.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번에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냐 안 되냐도 상당히 좀 중요한 포인트일 수가 있는 부분인 건데 관련해서는 이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내란 우두머리 방조라는 게 이제 범죄 혐의가 너무나 중대한 것도 맞고요. 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실은 이제 그 계엄 선포문 그거를 이제 최초에는 본인이 이제 기억이 나지 않는다, 받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했고 뒤에 이제 계엄 해제 그 표결 이후에 그때 바지 추면서 발견을 했다라고 했는데. 네. 근데 지금 이제 특검에 출석을 했을 때 이제 CCTV를 보여줬거든요. 그때 대통령실 CCTV에서는 계엄 선포문을 확인을 하는 내용이 명확하게 나와 있다 보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조사를 받으면서 인정을 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이게 내가 먼저 이제 적극적으로 나서서 인정했다는 그런 모양새도 아니고 여러 가지 이제 진술을 이제 본인이 거짓 진술을 하다가 마지막에 객관적인 물증을 보여주니까 그때 가서 마지못해서 인정한다 그런 뉘앙스로 지금 읽혀지는 대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객관적인 증거가 배치되는 그런 진술을 해왔던 그런 정황들은 결국 이제 증거인멸 혐의가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가지고 뭐 조심스럽지만 아마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는 아마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데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좀 커 보인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중대성도 있고 또 위증의 이런 부분도 있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근데 지금 현재 영장이 적힌가 혐의가 하나가 아니죠. 지금 쭉 설명을 해주셨습니다만 내란 우두머리 방조, 그러니까 내란을 방조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허위 공문서 작성 부분 이런 부분들이 있고 기록물, 문서 관련한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위증 관련한 부분이 있는데 그럼 이 변호사님 이 세 가지가 다 어느 정도 인정이 될 거라고 보시는 건지 혹은 이 중에서 일부는 글쎄 이거는 재판부도 좀 논의를 약간 보류를 할 것 같다라는 부분이 있으신 건지. 근데 지금 일단 위증 부분은 이제 뭐 조사를 받으면서 인정을 했기 때문에 뭐 혐의가 당연히 재판 가서도 이제 좀 인정이 될 걸로 보이고요. 내란 우두머리 방조 부분은 이 부분은 조금 이제 증언들이 조금 더 보완이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어쨌든 뭐 국가기관으로서 이제 어떻게 보면 대통령을 좀 보좌를 해서 이런 부분들을 막았어야 될 그런 책무가 있다라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그 개념에서 나아가서 정말로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했는지도 이제 나머지 관련자들의 진술이 좀 필요할 것 같아가지고 일단 확실하게 이제 혐의가 있다라고 보기는 좀 애매하고 앞으로 재판 과정을 통해서 그 혐의가 조금 더 이제 명확해질 것 같고요. 나머지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같은 경우에도 사후에 계엄 선포문을 작성을 하고 그걸 이제 폐기를 했다라는 그런 진술이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도 어느 정도 혐의가 인정이 될 것으로 보여가지고 나머지 내란 우두머리 방조만 아마 재판 과정에서 증인들의 진술만 나온다면 혐의가 인정이 될 걸로 보여집니다. 네, 지금 일단 크게 세 가지의 혐의긴 합니다만 가장 큰 이 내란 우두머리 방조 부분에 있어서는 추가적인 진술이 좀 필요할 수 있고 다만 그 외의 것들은 어느 정도 이미 증거가 좀 확보가 된 걸로 보이기 때문에 영장 발부까지는 좀 순탄하게 가지 않겠냐라는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잠시 스튜디오 내부에 좀 소란한 이 소리가 좀 들렸습니다. 이거 좀 양해의 말씀을 좀 드립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